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외곽 어느 시골에서 나름 유명한 묵밥집을 운영하던 60대 사장입니다.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시원한 냉묵밥 먹기 딱인 날씨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운 겨울엔 뜨거운 육수 부은 온 묵밥도 너무 좋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날씨 바뀌는 걸 묵밥 종류로 체감하던 저지만 소시적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샐러리맨이었답니다. 기억을 더듬고 있자니 생각지도 않았던 장사의 길로 뛰어든 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군요. 남들과 조금 다른 특별한 묵 제조 비법으로 전 매일매일 하루 장사할 분량만큼 묵을 쓰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사연 튜브가 좋은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 고마움을 이런 식으로 갚게 되는군요. 제 사연을 보내는 것으로요. 지금쯤 궁금해하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저처럼 나이 먹은 남자가 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연 튜브에 이렇게 신청까지 하게 된 건가 하고요. 지금 이야기해드릴 제 마누라와 저는 결혼 당시 둘 다 초혼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아이가 한 명씩 있는 상태로 재혼한 거였죠. 주변에 보면 저희와 같은 재혼 가정이 심심찮게 있던데 사연 튜브에선 저 같은 사람 얘기를 듣지 못했던 것 같아 오늘은 제 얘기 좀 들려드리려고요. 제 딸 윤주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아내에게도 도훈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윤주보다 한 살 어린 중학교 1학년이었죠. 콜센터에 다니며 홀로 아들을 키우던 아내도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만큼이나 말이에요. 간략하게 식구들끼리 식사를 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하고 살림을 합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아내에게 너무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미 시골에서 묵밥집을 운영하고 있던 터라 저와 결혼하는 것과 동시에 아내와 아들은 도시를 떠나 제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와야 했거든요. 분명 불편하고 마땅찮은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고 한마디 안 하고 묵묵하게 저를 따라주는 게 그저 감사하기만 했네요. 첫 번째 아내와는 사별했습니다. 사고로 한순간 애엄마를 잃었죠. 그때 제 나이 30대 중반이었으니 딸애도 어렸고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참 방황하다가 귀농을 결심한 후 고향인 안산 인근 지역의 농가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이는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마당 있는 집에 큰 개도 키우고 비닐하우스 작물들도 잔뜩 키우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인생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안산 옆 시흥의 어느 작은 동네로 본거지를 옮기긴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묵집을 하게 됐으니 말입니다. 질 좋은 진짜 도토리를 구해 가루를 내고 그걸로 묵을 쓰는 일까지 저는 모든 과정을 전통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실패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자리를 잡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서울 생활을 정리하며 가지고 온 돈의 상당액이 사라지고 난 후에야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을 정도니까요. 딸애는 저의 바람대로 흙을 밟으며 건강하게 뛰어놀면서 컸답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에 제 엄마랑 똑 닮아 어디서든 쉽게 친구를 사귈 정도로 성격까지 좋았으니 문제될 게 없었죠. 하지만 혼자서는 벅차더군요. 그래서 안산 본가에서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 봐야 이전 동네와 차로 30분 정도 거리라 어머니 친구분들도 제가 운영하는 묵집에 참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죠. 다만 오며 가며 한 번씩 제 재혼에 관한 얘기들을 꺼내실 때면 사실 좀 불편하더라고요. 전혀 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딸 윤주를 잘 키우는 것만도 벅찬 일로 느껴져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자 어머님께도 병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뢰 그 나이 때 어머님들이 겪는 관절염이라든지 디스크 같은 것들이요.
어머니의 생활권은 여전히 안산이었기에 병원도 친구분들 추천을 받은 안산 시내에 있는 곳으로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병원을 오가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습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다 됐는갑다. 허리며 무릎이며 죄 성한 곳이 없이 이렇게 아프니 원. 아보마, 넌 아직도 재혼 생각이 없는 거냐? 윤주 커가며 엄마 빈자리 클 텐데 그거 어떻게 채워주려고 그런다니? 네가 아직 젊어 모르나 본데 여잔 혼자 살아도 괜찮지만 남자는 안 그래. 정말 궁상맞은 호래비가 혼자 늙어 죽으려고 그러는 거냐? 아이고 엄마, 혼자 늙어 죽긴요. 이렇게 옆에 엄마도 계시고 우리 윤주도 있는데요. 이 엄마는 안 죽고 어디 천년만년 산다니? 게다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 윤주도 크면 결국 시집가고 없을 건데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애미 말 들어. 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사실 전 딱히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생각까지 할 여력이 없기도 했고 윤주에게 새엄마가 있는 게 나을 거란 생각도 딱히 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마음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윤주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장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애 학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막 중학교에 입학한 윤주가 제 친구랑 싸웠다고 말이에요. 좀 심하게 다툰 모양이더라고요. 선생님이 당장 학교로 와달라고 할 만큼이요. 가서 보니 들은 것보다 더 가관이더군요. 머리는 온통 헝클어지고 심지어 교복 상의 한쪽은 찢어지기까지 한 상태로 목에 긁힌 자국 위로 피가 맺힌 채 윤주가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윤주를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윤주야,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은 거야? 윤주가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친구와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았던 애라 충격이 더 컸죠. 다툰 이유를 들으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친구가 윤주에게 엄마 없는 걸 문제 삼으며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그쪽 부모와 아이들의 일은 잘 해결됐지만 그때 가슴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전 재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윤주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으니까요. 할머니로도 충분할 거라는 건 모두 다 저의 착각이었죠. 재혼의 뜻을 비췄더니 어머니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더군요. 그토록 고대오던 일이니까요. 그 후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선으로 만났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아갈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저는 사별로 혼자가 된 것이지만 아내는 이혼이었던 탓에 더 조심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사람은 최소한 사계절을 함께 해본 후에야 조금쯤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다고요. 그것도 짧았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 인연이라는 게 어쩌면 다 모험인 걸까요? 그간의 일들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어울리는 속담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재혼하고 처음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대부분의 시작이 그러하던 말이에요. 특히 좋았던 점은 아내가 사춘기였던 윤주를 살뜰히 챙겨줬다는 거예요. 윤주가 참 많이 행복해했어요. 그만큼 저도 도훈이에게 마음을 쏟으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쉽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저의 재혼을 도모하신 후 어머니는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며 안산 본가로 돌아가셨습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살이를 해야 하는 거라면서 말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입가엔 늘 웃음이 가득하셨으니 제 처가 불편해할까봐 일부러 그러시는 게 분명했어요. 새로 아내를 맞이한 후 장사도 더 잘 됐습니다. 아내의 손맛이 꽤 좋았는데 그 영향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전보다 모든 일이 더 잘 풀리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훈이가 말썽이었죠. 알고 보니 이전에 서울 학교에서도 꽤나 골칫거리였다더군요. 윤주한테 들은 바로는 고작 1학년인 도훈이를 건드릴 수 있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 바람에 괜히 윤주까지 무서워하는 애들이 생길 정도였다네요. 상상이 되시나요? 14살짜리가 애들과 싸우고 돌아다니고 학생과에 끌려가 징계를 받고 병원비를 물어주는 것에 반복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요. 대체 어떻게 하면 이 굴레를 끊어낼 수 있을지 얼마나 고심했는지 모릅니다. 아내처럼 저도 아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윤주와 달리 도훈이의 태도는 꽁꽁 얼어붙은 시베리아의 얼음 같았죠. 고등학생이 되자 도훈이의 비행은 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아내와 제가 아무리 혼을 내고 벌을 주고 또 바뀔 수 있다고 격려하고 감싸안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아들 문제로 고군분투하던 어느 날 저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죠. 한겨울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엉치뼈를 다치셨는데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 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병원에 다니셨는데도 호전되기는커녕 합병증을 일으키고 만 겁니다. 어르신들에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네요. 물론 어머님 그것뿐 아니라 고혈압도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은요. 이 사연을 듣는 분 중에 부모님이 한겨울 빙판길에 넘어졌다고 하면 만사 제쳐두고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뼈도 많이 약해진 상태라 단순히 넘어진 것만으로도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더군요. 게다가 이 수술이 늦어지면 합병증이 생겨 쇠약해지거나 심한 경우 저희 어머니처럼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매번 괜찮다고 하셔서 그런 줄로만 알았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몇 달 되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허무하게 어머니를 보내고 나니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너무 괴로웠는데 저만큼이나 힘들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 큰 윤주였죠. 할머니의 건강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윤주와 제가 어머니를 자주 들여다보긴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실 줄은 누구도 예상 못했으니까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긴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 윤주가 대학생이 되고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바로 다음에 도훈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해 준 건 참 고마웠죠.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어요. 아니 글쎄 이놈이 취업하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요즘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도 대학에 많이들 진학한다고 해서 그것도 권해봤는데 싫다는 거예요. 미쳤다고 학교를 또 다니냐면서 말이죠. 결국 녀석은 그대로 군대로 갔습니다. 군대 다녀오면 좀 정신을 차릴까 그것만이 우리 부부의 희망이었죠. 하지만 제대하고 나서도 그대로더군요. 나이 먹고도 부모한테 빌붙어 사는 젊은이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한다죠. 딱 그 꼴이었답니다. 딸애는 큰 무리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소재한 제법 탄탄한 중견기업에 들어갔어요. 걱정이 없었죠. 어딜 가든 잘하는 애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일단 성실하지 못했어요. 보다 못한 아내가 도훈이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뭐든 나가서 네 밥벌이를 하라고 말입니다. 놈도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인테리어 가게 일꾼이라든가 배달일 같은 거요. 하지만 하나같이 다 오래 버티지를 못했다더군요. 근성이 없는 거겠죠. 아니면 비빌 언덕이 있다고 믿어서였는지도 모르고요. 결국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전전하다가 도훈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착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래가진 않았어요.
길어봐야 5개월 정도였던 것 같네요. 이후로 점점 태만해지기 시작하더니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더니 녀석이 학창시절 지긋지긋하게도 벌였던 폭행 사건에 또 연루되었던 거였죠. 정말 미칠 노릇이더군요. 도훈이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데 옆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고 했어요. 그쪽 일행들도 취해 있었고 도훈이 일행도 상당히 취해 있어서 서로 치고받고 아주 개싸움을 벌였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도훈이는 한 사람만 잡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팼다네요. 피해자의 사진을 보는데 말문이 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말하길 합의 없이 그대로 두면 녀석은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했어요. 과연 이놈에게 갱생의 여지가 있을까 의심스러울 만큼 참담한 심정이었죠.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도훈이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빌더군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술김에 저도 모르게 그만. 취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맹세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는 그 피해자에게 구하는 게 맞다. 제가 아들에게서 몸을 돌린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다 큰 사내놈이 바닥에서 얼굴도 들지도 못한 채 엉엉 울며 매달리더군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도 그 사람한테 용서 구하고 빌려고 병원으로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만나주질 않더라고요. 나중에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저랑 다시는 얼굴 마주할 생각 없다며 그냥 합의금 달래요. 얼마나? 1,500이요.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였고요. 무릎을 꿇고 호소하던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던 게 문제였을까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도 자식이 뭔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 싶더군요. 고심 끝에 저는 결국 합의금을 내준 후 도훈이를 불러 말했어요. 도훈아,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건 이게 마지막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걸 돈으로 무마하는 건 이것으로 끝이란 소리야. 알아듣겠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그걸 돈으로 덮어야 하는 이 모든 상황이 화가 난다고. 너 나한테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믿어보마. 만약 네가 약속을 어기고 이후로 또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엔 절대 널 돕지 않을 거다. 네가 교도소를 가게 되어서 전과자가 되더라도 네가 벌인 짓을 돈으로 막는 일 더는 없을 거란 소리야. 알겠니? 도훈이가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에 참회를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목숨 걸고 맹세해요. 정말 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것처럼 철석같이 약속하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믿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지만 허망하게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냉묵밥 매출이 치솟던 정말 덥던 여름이었습니다. 합의금을 주고 나서 반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엔 교통과라더군요. 운전하던 도훈이가 또 사고를 친 거였죠. 애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자 뒤차가 놀라서 크락션을 울렸고 거기에 화가 난 도훈이가 끝까지 따라가며 보복 운전을 하며 괴롭혔대요. 결국은 길을 막아 차를 세우게 한 다음 제 아들이 상대편 운전자를 끌어내려 무자비하게 폭행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지난날 도훈이의 눈물과 약속에 속아 합의금을 내준 제가 미워지더군요. 그때 제가 A에게 정당한 처벌을 받게 했다면 피해 운전자가 그런 험한 꼴을 당할 일도 없었을 테니 모든 게 다 제 잘못 같았죠. 이번에도 아내는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도훈이도 잘못했다며 손이 발이 되게 빌었고요. 하지만 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마음이 약해져 용서한다면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게 뻔했으니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도훈이도 도훈이지만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죠. 도훈아, 지난번에 네가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는지 기억나니? 불과 1년도 안 된 일이니 너도 잊진 않았을 거다. 목숨 걸고 맹세한다고까지 했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그런데 이게 뭐냐? 너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병원 신세를 졌어. 불과 1년도 안 돼서 네 입으로 한 말을 번복해? 앞으로 나는 네가 어떤 소리를 해도 믿을 수 없다. 너라면 안 그렇겠니? 아버지가 저 안 도와주시면 저 정말 감옥에 가요. 제가 전과자가 돼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걸 왜 내 탓인 양 말하는 게냐? 네가 한 짓에 대해선 네가 책임을 지는 게 옳지. 지난번에 내가 돈 내주며 뭐라고 했니? 이런 일 또 생기면 네가 교도소를 가든 전과자가 되든 절대 돈으로 무마해 줄 일 없을 거라고 했지? 저는 도훈이가 제 죗값을 받고 세상에 해선 안 될 짓이 있다는 걸 명확히 알길 바랬습니다. 네가 이렇게 제 멋대로 구는 걸 그간 가족들이 묵묵히 참아주고 기다려줬다는 건 아니? 계속 이러는 건 날 무시하고 가족에게 상처 주는 거라고. 이런 식이면 난 널 더 이상 아들로 인정할 수 없어. 어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 핏줄 다르다고 이제 나 같은 놈 어찌 되든 상관없다, 그거죠? 같이 혼을 내도 모자를 파네 이번엔 아내까지 발끈하지 뭡니까? 여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 그럼 당신한테도 자식 아니야? 부모가 돼서 자식이 잘못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감싸 안아줘야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윤주가 그랬어도 당신 이렇게 나왔겠어? 여기서 윤주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지난번 일 있을 때 당신도 있던 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말했어. 그러니까 도훈이도 약속했고. 근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입이 10개라도 나한테 할 말 있어? 여보, 그래도 자식이잖아. 아들이잖아. 어? 저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금을 물어준 지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보복 운전에다 이전과 같은 폭력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내가 만약에 당사자와 합의를 해줬어도 감옥행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 일로 인해 아내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온통 저만 탓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감방에 보낼 수가 있냐면서요. 마치 제가 죄도 없는 도훈이를 잡아 쳐넣은 것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더군요. 어떻게든 자식을 구할 생각을 했어야 그게 부모인 거라고 되레 큰 소리 치면서 말이에요. 결국 돈이 아까웠던 거잖아. 자식보다 돈이 중요한 사람인 거잖아, 당신이. 합의해줬으면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지 또 알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렇게 도훈이는 26살 나이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퇴소하고 나면 부디 사람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를 말입니다. 도훈이가 감방에 간 이후부터 아내 행동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은 기분마저 들 정도로요. 식당 쉬는 날 외식이라도 하려고 우리 저녁에 뭐 먹을까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퉁명스럽게 이러는 겁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앞으로 나 밥 안 차릴 거니까 당신이 차려 먹어. 당신 딸 윤주 그녀 노라고 해서 걔한테 차려달라고 하든가. 윤주는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 살면서 주말에만 집에 왔거든요. 그런 애를 불러다 밥을 차리라고 하라니. 게다가 제가 아내에게 밥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쉬는 날 아내와 외식이라도 하려던 거였는데 이런 반응이라니. 저도 더는 말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때까진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아내도 도훈이가 100번 1000번 잘못했다는 건 알겠지. 그러면서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내 탓을 하고 싶은 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진심으로 절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난 후부터 저도 더는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혼자 짜증을 내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었죠. 어디 언제까지 일어나 보자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말에 윤주가 올 때면 아내의 언행은 더욱더 거칠어졌어요. 언젠가 제가 소고기를 사와 집에 온 윤주에게 구워줬더니 아내가 리모컨을 냅다 집어던지며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지 딸이라고 비싼 거 사다 먹이는 꼴 좀 봐. 내 아들은 지금 감방에서 먹는지 굶는지 알지도 못하는 판국에. 하긴 예전부터 꼭 지 딸려만 챙기던 인간이었는데 눈에 가시 같은 놈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좋을꼬. 그 소리를 들은 윤주가 그러더군요. 아빠가 저하고 도훈이를 차별했다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왜 아들만 그렇게 챙기냐고 할 만큼 아빠가 도훈이한테 잘했던 거 몰라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입술을 삐죽이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그렇게 한동안 이런 되지도 않는 시비를 걸며 짜증을 내던 아내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앙큼한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로 말입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금세 흐르더군요. 그간 저는 저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어요. 도훈이가 출소를 하면 뭐라도 먹고 살 방도를 찾아줘야 하니 가게를 하나 차려줄까 아니면 식당 일을 좀 더 가르쳐 묵밥집을 이어 운영하게 할까 하면서 말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고생하고 왔으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애가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 게 나을지 당사자와 얘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도훈이 출소 날이 됐어요. 그날 같이 가려고 했더니 아내가 손사래를 치며 그러는 겁니다. 당신은 식당 지켜야지. 둘 다 가면 여긴 어쩌려고? 장사가 문제야? 아들 나오는 날인데 하루 문 닫고 가면 되지. 근데 아내가 이상하리 많지 저를 말리는 거예요. 좀 이상했습니다. 무슨 자랑이라고 문까지 닫고 가. 됐어. 당신은 장사나 해.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도훈이한테 제가 직접 주려고 두부까지 따로 사놨다고 하는데도 아내는 도망치듯 먼저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도훈이한테 면회를 갔을 때 도훈이는 절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아내만 도훈이를 혼자서 만나고 오곤 했었죠. 종종 걸음으로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도훈이에게 저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으면 먼저 가서 만나서 아내가 그걸 풀어주려고 저러나 보다 하고 말이에요. 정말 순진하게도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아내의 등에 대고 소리쳤죠. 그럼 조심히 다녀와. 기다릴게. 모든 일이 마무리된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등신천치인 게 분명했어요. 두 사람이 제 뒤통수를 치기 위해 무슨 짓까지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인지 미처 몰랐던 거죠. 그날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했어요. 도훈이는 잘 만났는지 어디쯤인지 저녁에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메시지도 수차례 남겼습니다. 응답이 없긴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던 아내는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가게로 돌아왔더군요. 그것도 혼자서 말이죠. 도훈이는 만날 사람이 있대서 나 먼저 왔어. 거짓말이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 녀석 아직도 내가 많이 밉대?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여간 속상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저녁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었거든요. 지난 일은 다 털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도훈이를 꼭 안아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종일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됐어? 아, 핸드폰 약이 다 됐더라고.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연락 한번 해줬으면 좋았잖아.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애도 아니고 걱정은 무슨. 아내는 걱정했다는 저를 타박하곤 피곤해서 집으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알았다고 했죠. 도훈이가 아내와 함께 들어오면 그대로 가게 문을 닫을 작정이었는데, 이젠 딱히 그럴 이유도 없어졌고 해서 저는 식당에 남아 마감 시간까지 손님을 받았어요. 마음이 심란하니 일이라도 해야지 싶었거든요. 마침 그때가 주말이어서 윤주도 제 동생 출소 축하해주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늦을 것 같다며 낮에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전 딸에게 그럼 끝나고 집으로 오라고 했죠.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아내에게 신경을 쓰느라 윤주에 관해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직원들과 부엌이며 홀의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윤주가 숨이 턱까지 차서 가게로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윤주는 숨을 몰아쉬더니 제 팔이 잡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빠 큰일 났어. 엄마가 도훈이랑 돈. 얼마나 급하게 뛰어온 건지 딸애는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하더군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진정한 후 윤주의 입에서는 경악할 만한 소리가 쏟아지더군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대단한 방식으로 모자는 제 뒤통수를 치료했던 겁니다. 13년간 저와 살았던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저희 집은 시골의 주택입니다. 도시 사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시골 집들은 더울 때 현관 방충망만 해두고 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희 동네에서는 지금까지도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도훈이에게 주려고 산 셔츠를 들고 윤주가 집으로 들어서려고 했을 때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 옆쪽 안 보이는 곳에 서서 들었대요. 아빠, 그게 엄마가 도훈이랑 통화하는 소리였어. 그래, 오늘 도훈이가 만날 사람이 있다고 집에 안 왔더라고. 너한테 전화해준다는 게 그만 윤주가 다급하게 제 말을 끊더니 그러더군요. 거짓말이야. 엄마가 도훈이랑 통화하면서 그랬어. 여기 다 정리하고 월요일에 갈 테니까 엄마가 전화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뭐? 짐 싸들고 갈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 아빠 몰래 통장 훔쳐서 월요일에 은행 ATM기 가서 엄마가 다 빼서 옮겨놓고 할 거라고 말이야. 아빠 통장 어딨어? 윤주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고함이라도 치고 싶었지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윤주를 달래주는 게 우선이었어요. 저는 딸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윤주야, 알았어. 말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쉽게 당할 사람처럼 보여? 우리 윤주가 이렇게 모든 걸 듣고 아빠한테 알려줬는데 그 두 사람 우리한테서 한 푼도 마음대로 못 가져가게 할 거야. 속으로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딱 맞는 말이더군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이 얘기 듣고 놀란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돼요. 왜 안 그렇겠어요? 살면서 이런 사람을 직접 겪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아세요? 돈이 싫어지고 세상이 다 싫어집니다. 13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인데 함께 살 부대끼고 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저를 배신하려 들다니. 윤주가 그날 그 시간대에 집으로 가 둘의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모든 걸 잃고 배신감과 빈곤에 허덕이며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죠.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우신 거라고밖에 할 수 없었어요. 식당 문을 닫고 딸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 먹인 다음 윤주의 서울 집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서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부부는 운명의 공동체라고 생각했기에 같이 통장을 관리했고 통장 비밀번호도 함께 공유하며 필요할 때는 내가 하든 아내가 하든 필요한 곳에 쓰기도 했죠. 바로 아내는 이 점을 노렸던 겁니다. 다만 통장은 내 식당 금고에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내가 식당에서 퇴근을 하면 일요일에 몰래 식당으로 가 통장을 가져가서 다음날 이체를 하든 인출을 하든 하려고 했던 걸로 보였어요. 저희는 체크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만 사용했기에 아내는 꼭 통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말 괘씸했어요. 전 집으로 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잤습니다. 사실은 그냥 눈만 감고 있었을 뿐이지만은요. 그러는 사이에도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당장이라도 일어나 아내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 아내는 제 마음도 몰라주고 코까지 골아가며 새근새근 잘도 자더군요. 귀신은 뭐 하는 걸까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안 잡아가고 말이에요. 희망이 클수록 절망도 큰 법이니 마음껏 행복하도록 그냥 뒀습니다. 실컷 비웃어줄 요량으로요.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주 다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당신 오늘은 식당 나오지 마. 어제 도훈이 출소하는 거 보느라 왔다 갔다 힘들었을 텐데. 괜찮겠어? 어제도 고생했을 텐데. 가증스럽게도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절 걱정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도무지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아 옷을 입는 척 몸을 돌리고 말했어요. 장사 뭐 하루 이틀 하나? 당신 없을 때도 혼자 잘 꾸려나가던 건데 괜찮지 않을 건 또 뭐야? 안 그래도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쉬겠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고 있었거든. 그래, 푹 쉬어. 집을 나가는 척 몸을 낮춰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콧노래까지 부르며 짐을 챙기더군요. 그날 제 기분이 어땠는지 설명할 길이 없네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저 열심히 장사만 하려고 애썼어요. 바쁘게 몸을 놀리면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해서요. 식당 문을 닫고서도 친구와 술 한잔하고 들어가겠다며 일부러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내는 내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쥐새끼 마냥 집을 빠져나가 어디론가 향하더군요. 바로 식당이었죠. 제 식당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제 휴대폰으로 실시간 식당 안을 볼 수 있었는데 아내는 금고에서 통장을 훔쳐 조용히 나가더군요. 이미 알고 있는 모습들이었지만 실제로 저런 모습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묵을 만들기 위해 늘 일찍 집을 나서던 전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행동했어요. 다만 신분증을 들고 은행으로 곧장 갔다는 게 다른 점이었죠. 9시에 은행 영업이 시작하자마자 은행 3군데를 들리며 제 통장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아내보다 먼저 선수를 쳐버린 거였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식당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10시 반쯤 아내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받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 뻔히 알았으니까요. 한 10번쯤 전화가 왔을 때였나 심드렁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아, 당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지금 손님 맞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통장 비밀번호가 다르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
통장 비밀번호는 갑자기 왜? 그리고 언제 금고에서 통장 가져갔어? 당신 어제 식당에 출근 안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서 아침 일찍 식당에 들렸다 나왔지. 웃음이 다 나더군요. 얼마나 똥줄이 타는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식당으로 전화를 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를 아예 뽑아버렸네요. 그랬더니 1시간도 안 돼 집사람이 씩씩거리며 식당으로 오는 게 아니겠어요? 방방 뛰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내 전화를 피하는 건데? 그냥 받기 싫어서. 그 여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일부러 피했지?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는 왜 바꿨냐고? 그게 다 당신 돈이야? 왜 내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건데?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지금 말해주면 용서를 할지 말지 생각해 볼게. 용서?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핑계 대지 말고 어서 말하라니깐. 기가 차더군요. 어쩜 저렇게 뻔뻔한 건지. 저는 대꾸도 하기 싫어 조용히 CCTV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죠. 자, 봐봐. 이거 뭐야? 저 여자 당신 아니야? 아까는 나한테 아침에 일찍 식당에 나왔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시간을 보니 새벽 2시네. 어떻게 된 거야? 꼭 새벽 2시에 식당으로 와서 통장을 챙겨야 할 이유가 있었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 당신 요즘 나 뒷조사하는 거야? 아님 스토커야? 참 너란 여자 뻔뻔하다. 짐 싸서 돈이한테 가려고 했었던 거잖아. 내 통장에 있는 돈 빼서 말이야. 근데 어쩌나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네가 원하는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자 그 여자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하더군요. 뭐? 뭘 그렇게 놀라? 들통나니 아무 말 못하겠어? 제가 표정을 싹 바꾸고 말했습니다. 난 정말 당신하고 도훈이가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잘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한다는 짓이 내 뒤통수냐? 그래, 네가 통화하는 소리 듣고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짐은 다 꼼꼼하게 잘 쌌지? 그 짐 그대로 들고 깡패 새끼 같은 네 아들 놈한테로 뻗으란 말이야. 맨몸으로 내쫓으려고? 그간 나도 이 집에 살면서 기여한 재산이라는 게 있어. 그거 내놔. 내놓으라고. 시골에 처박혀선 그런 기본적인 법도 몰라? 그렇게 법 좋아하는 줄은 몰랐네. 그래, 법대로 해. 이혼 신청 먼저 하고 재산 분할 신청해. 법원 명령하는 만큼은 줄 테니까.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하라고. 돈 빼돌려서 도망이나 치는 파렴치한 짓 하지 말고 이 여편네야. 그러자 그 여자가 제 분을 못 이기고 손에 잡히는 대로 식당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수더군요. 저는 말리는 척 동작만 취했습니다. CCTV에 다 찍히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자료는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영상을 통해 제 돈을 모두 들고 튀려고 했던 점과 식당 기물 파손 등이 명백하게 증명이 되었기에 아내가 원하는 만큼은 재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아내는 은행 ATM 기기에서 이체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일 이체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인데 아내는 그 이상도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명의의 통장에 정확히 2억 4천이 있었으니 그 돈을 전부 이체할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할 수 있었나 봐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돈을 마음대로 이체해도 가족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을 벌였던 겁니다. 참 허망합디다.
13년의 시간이 작은 세월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이후 그 여자와 이혼을 했고 완전히 남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개월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들어오더군요. 받았더니 글쎄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도훈이 엄마였어요. 그래요. 찌질한 사람들은 끝까지 찌질하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사연 들어봐도 나쁜 것들이 꼭 시간 지난 후에 다시 연락해 개소리를 짓거리던데 그런 인간들은 어디 학원 가서 단체로 배우기라도 하는 건지 원. 그 여자 되지도 않은 불쌍한 척을 하느라 애쓰더군요. 저한테 속내가 다 까발려졌단 사실은 기억도 못하나 봅니다. 이래서 머리 나쁜 사람은 못된 짓도 하면 안 돼요. 여보, 나 너무 괴로워. 당신한테 받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 작은 집 하나 구했는데 도훈이 이놈이 또 사람을 패서 합의해달라는 거야. 그 망할 놈. 안 된다고 하니까 몰래 돈을 빼돌린 거 있지? 결국 그렇게 하고도 또 감옥에 갔어. 그걸로도 합의금이 모자랐다나 뭐라나. 나는 또 집도 절도 없는 신세로 입주 파출부 일하고 있고 사는 게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 제발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래도 우리 같이 살 땐 좋았잖아. 술에 취한 것 같더군요. 저는 명확한 목소리로 그 여자의 말을 하나하나 정정해 주었습니다. 아줌마, 지금 누구 보고 여보래? 우리 이제 법적으로 이미 끝나지 않았나? 재산 분할해줬잖아. 근데 왜 구질구질하게 연락을 하는 건데? 당신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당신 아들,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없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아니 아주 내가 연락처를 차단해야 되겠네. 제발 정신 차리고 좀 살아. 이게 당신과 13년 동안 살았던 내 마지막 부탁이다.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그간 산 세월이 있으니 어디서 굶지 않고 잘 살길 바랬습니다. 분명 전 아내도 도훈이의 농간에 휘둘려 이성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 내 통장에서 돈을 전부 훔치려고 했던 것도 도훈이 그 자식이 분명 아내를 꼬들겨 시킨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 아내도 부모잖아요. 부모면 중심을 잡고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킬 의무가 있는데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니 아들놈 하나 잘못 둬서 아내가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맞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는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딸 윤주만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우리 윤주도 제가 받은 상처가 큰 줄 아는지 이 애비를 살뜰히 챙기고 있답니다. 정말 우리 윤주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제가 이 세상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예 짐을 싸서 내려왔더라고요. 아빠 곁을 지켜주고 싶다면서 말이죠. 이젠 좋은 신랑감 찾아서 결혼도 해야 할 텐데 제 옆에 있어주니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 줄 모르겠네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지금의 제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직도 이놈아, 여잔 혼자 살아도 남잔 혼자 못 살아. 그러시면서 절 걱정하실까요? 아니면 지옥 같은 그 터널을 잘 건너왔다며 다독여 주실까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한편으로 그 더러운 꼴을 안 보신 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 최선을 다해 찾은 방법으로 행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게 우리네 삶 아니겠어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마시고 다들 축복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